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유튜브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입니다. 그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주로 북한의 위주였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인 의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의제 중에 올 한 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일종의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예, 아마도 왜 북한 연구자가 미국 대선을 얘기하느냐 의문을 갖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연구하는 영역이 두 곳입니다. 국가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뭐 주제는 또 별개가 있지만 하나는 당연히 북한이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제가 학부 전공이 미국 정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을 봐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구자로서 북한을 중점적으로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워낙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올 한 해 제가 중간중간 미국 대선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대선의 결과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제한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새로운 미국의 정부 혹은 바이든 정부가 계속될 때 어떤 정책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미국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미국 대선 이 추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달 24일 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화당 경선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이 있죠. 니키 헤일리가 아직 후보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의 정치적인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경선이 될 겁니다. 니키 헤일리가 계속해서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3월 달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뭐 비교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 또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11월 대선 본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본 매우 의미가 큰 여론조사의 결과를 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대선이라는 게 간접 선거죠.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한 선거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경합주입니다. 이 나머지 주 같은 경우에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게 큰 주들이죠. 그 주는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당이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좀 뭐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공화당 지지. 그렇게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이 지지 성향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 핵심적으로 한 7개 정도의 경합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전체적으로 대선에서 결과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간의 미국 대선을 보면 그래서 전체 투표수는 이겼지만 이 선거인단 선출에서는 실패해서 이 선거에 진 결과가 꽤 있습니다. 올해 이번 대선에서의 경합주는 한 7개 주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블룸버그 통신이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그 경합주를 중심으로 했던 여론조사 매우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7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2%. 이것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니까 사실상 오차 범위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변수를 하나 놓고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핵심 변수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재작년에 4번 기소가 됐습니다. 4번 기소가 됐고 총 9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소될 때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재작년에 뉴욕타임스에서 공화당 지지층을
에게 트럼프의 지지를 이유를 물었더니 그 무조건 트럼프를 찍는 37%가 있었고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층이 또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에 있는 공화당 지지층 한 37% 정도 된다는 거죠. 재작년에 트럼프가 기소될 때마다 이 중도 37%의 지지층이 점점점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이유를 보니까 트럼프가 분명한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다라고 보더라도 이 공화당의 이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민주당, 진보 진영이 트럼프의 공화당을 탄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소가 될 때마다 이 지지층이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거의 10% 정도까지도 격차를 줄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 기소 이후에는 격차가 한 50%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공화당 지지층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확실한 37% 외에도 중도에 있던 37%가 트럼프로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합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이 최종적인 선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그래도 당신은 트럼프를 지지할 거냐 했더니 공화당원이라고 응답하는 사람 중에 23%는 만약 트럼프가 그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27%의 공화당 유권자들도 트럼프한테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선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적지 않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 결과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외에도 9개월의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당연히 민주당이 그 상하원 다 놓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원에서의 다수당을 놓쳤습니다만 상당히 선방한 것은 맞고 상원은 결국은 다수당을 유지를 했다. 그 당시에 낙태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면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개월간 이 남은 시기 동안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 성과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소비자 지수가 훨씬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이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고 결국은 올 상반기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 특히 인플레이션과 실질적인 임금 인상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이민자 문제, 범죄 문제, 또 그런 다양한 문제들, 낙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 의제도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은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크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일정 수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앞으로 여러분 선거를 쫓아가면서 변수와 더불어서 이 전체적인 흐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별개로 트럼프 혹은 트럼프 현상,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과연 등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다시금 올해 이 트럼프의 등장이 매우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 상황까지 돌아가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왜 미국은 이 트럼프라는 현상에 직면해 있고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보면 지속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가고 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질문 같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트럼프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의 미국이냐 혹은 미국의 트럼프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미국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것은 미국이 원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역사적 필연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분석과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왜 미국이 트럼프라는 인물, 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에 동의를 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선출하고 이번 선거에도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높여놨느냐,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그 포린 어페어스에서 특집호를 만들었는데요. 이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특집호의 제목이 미국의 세기는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돌이켜볼 때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결국은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왜 예전 같지 않은가 원인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다 트럼프의 등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과다한 군사 팽창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2001년에 미국이 그 9.11 테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아프간 침공, 이라크 전쟁, 이것은 전형적인 과다 팽창이다라는 겁니다. 과다 팽창이라는 게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늘 과다 팽창을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국이 쇠퇴하고 몰락하는, 미국의 국력을 남용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 자원들이 그 별로 직접적인 이해가 달려있지도 않고 이득도 주지 않는 전쟁에 사용되게 있다. 이제 결국 쇠퇴의 결과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됐다. 두 번째는 경제 양극화와 이로 인해 국민 통합이 저해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미국의 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197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졸 이하의 백인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미국 자체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점점 경제적으로 더 부강한 국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부의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금융을 끌어가는 것이 미국이죠. 또 서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주 대표적인 첨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히 중부의 쇠락한 공업지역에 있는 다수의 미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미국의 꿈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꿈 들어보시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미국 중산층들이 집을 다 날리게 됐죠.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이후에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받는 연금들은 더 줄어드는 거고, 미국 대학 같은 엄청난 학비가 올라 버렸으니까 미국 중산층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 양극화가 결국 많은 중산층들의 분노 또 좌절감이 반영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기능 장애입니다. 2020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미국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언덕 위의 등불 같은 모든 국가의 표준이 되는데, 그런 미국 내에서 의사당에 난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 정치 시스템의 기능 장애라는 것이 그때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이 결국 그렇게 표출됐다. 그것도 기능 장애의 핵심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발현된 것은 트럼프의 등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미국의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의 백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불안감과 좌절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길목에 바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2016년 트럼프의 캠페인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에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산층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당신네 삶이 왜 어려운 줄 아느냐? 1차적으로 저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득권층 때문이다. 워싱턴 기득권층의 가장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기득권을 행사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또 다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당신들의 그 직업들을 다 빼앗고 그렇다. 이거 사실은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요.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뭐 그 직업을 뺏었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머릿속에 늘 같은 국가군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늘 한국이 먼저 나옵니다.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그리고 나토의 동맹국.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유한 국가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죠. 마지막으로 책임을 돌리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싼 값으로 미국의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정 적자가 커지고 무역 적자가 커져서 우리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드린 건 사실 다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핵심 경합주에 있는 백인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16년에 경합주 6곳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등장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등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변화의 기점에 트럼프가 등장했다. 다만 우리가 트럼프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허리케인 트럼프.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흡수해갖고 확 바꾸는 그런 게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허리케인 같은 트럼프가 나타나서 훨씬 더 급진적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 특히 과다 팽창을 한 그 테러와의 전쟁은 일단 1차적으로 끝났죠. 근데 그럼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같은 데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능 이상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경제 양극화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등장하고 트럼피즘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자양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지만 이런 자양분을 넘어서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복원력을 얼마만큼 살리고 또 얼마만큼 미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지성주의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 미국의 이 헌법 사상과 헌법주의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그것은 좀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번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